양자론과 형태장으로 보는 물질. 반야심경의 색, 즉 물질을 현대 과학의 부정할 수 없는 이론인 양자론을 중심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물리학적 설명이 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야심경에서 물질이 곧 공이다, 색즉 시공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양자론이 전자가 확률적으로 어떤 위치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불교의 정신적 직관이 현상 세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의 세계가 오로지 형 이상학적이고 무상한 세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물질이 최소한의 단위에서 이런 확률적 존재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물질의 앞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정론이나 숙명론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관찰자의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실은 결정된다가 더 정확합니다. 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물질에 관여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당연히 이 두 가지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론을 받아들이려면 종교적인 믿음 같은 것이 요구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론의 형태장의 개념을 붙이면 더욱 불교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믿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사정이 딱하더라도 양자론에서 물질이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확고한 실험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색즉 시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신과학의 대표 주자격인 영국 출신의 루퍼트 쉘드레이크, 생물학자, 1942년생, 박사의 또 다른 이론인 형태장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려는 의도를 갖는 순간 멀리 떨어진 집에서는 갑자기 애완견이 하던 모든 놀이를 멈추고 문을 향해 달려가 주인을 기다린다. 이것은 텔레파시가 뛰어난 미래의 어느 개가 행하는 행동이 아니다. 주인과 교감이 잘 되는 애완견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가능하며 그것을 애완견과 주인을 동시에 촬영하는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고 쉘드레이크 박사는 말한다. 쉘드레이크 박사는 생물 집단 사이에 지금까지 과학이 인식하지 못한 어떤 연결 수단이 존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험하였으며 거기서 얻은 긍정적이고 놀라운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애완견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인의 의도를 알아채는 실험은 그들의 텔레파시 능력을 놀라울 정도로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끼리 상호소통이 일어난다면 같은 종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지의 연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 비둘기들이 집을 찾아오는 능력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연결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집 찾아오기 능력을 지닌 많은 다른 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 물고기, 포유동물, 곤충, 그리고 그 밖의 동물들이 이주에 유사한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사람의 경우도 사냥꾼들과 유목민들에게 잘 발달되어 있는 방향 감각이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발견되지 않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장들이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 애완동물과 주인 간의, 비둘기와 둥지 간의, 흰 개미 집단 구성원들 간의 연결 방식은 완전히 서로 다른 현상이며 공통점이 전혀 없을는지도 모른다.
각각의 현상은 새로운 종류의 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나 원격 감흥을 일으키는 물리적 연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전반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일 가능성도 있다. 나는 이런 현상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가설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 각각의 현상들 모두는 유기적인 조직의 각 부분들을 아우르는 한 가지 종류의 새로운 장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양태들일 것이다. 그림 참조. 나는 그것을 형태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장을 생물학적 장, biological field 또는 생명장, life field 등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통합된 장 이론이 확립되기 전까지 모든 새로운 종류의 장은 어쨌든 물리학의 알려져 있는 장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물리학계는 생명계에서 새로운 장을 입증해주는 현상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통합된 이론이 완성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실험 결과들이 속출하는 한 그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다. 루퍼트 쉘드레이크 Seven Experiments That Could Change the World 양문 출판사 그림 1 자율조직 시스템의 순차적 조직 단계들 전체 조직의 각 단계는 저마다 고유의 형태장의 영향을 받는다. 화학의 예를 들면 외곽원은 한 결정체의 형태장을 나타낸다. 그 안의 원들은 분자의 형태장들을, 그 분자들 안의 원들은 원자의 형태장들을, 그 안의 원들은 이원자 입자들의 형태장들을 품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의 경우에 외곽원은 전체 집단의 형태장을 나타내고 그 안의 원들은 개개의 동물들을 나타내며 또 그 안의 원들은 그 동물들의 내부 기관들을 나타낸다. 그림 2.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 집단으로부터 분리될 때 전체 집단의 형태장이 늘어나는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장은 한 집단이 서로 분리된 구성원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시킨 것처럼 작용한다. 애완동물과 집 밖의 주인, 비둘기와 둥지에 있는 동료들, 같은 흰 개미 군락 내의 서로 분리된 구성원들 간의 감흥현상에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미완성이지만 현실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형태장을 저는 양자론과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물질은 전자 단위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습득하고 공유한다는 것인데 이 논제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에만 적어도 다른 책 한 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부족하겠지만 말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불교적인 해석을 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서로 상이상관인 연기론적 존재다. 다시 말해 화엄경의 중중무진 연기를 과학적으로 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당장의 반화신경의 이해보다 불교에 대한 사고의 전환에 관심을 갖는 것이 미래 불교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돌한 예를 들겠습니다. 불교 공부하는 이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반야가 무엇입니까? 답, 공. 공은 무엇입니까? 답, 반야. 이는 무슨 뜻입니까? 답, 할. 이런 식의 불교로는 중생의 의문을 해소할 수도 없고 반야나 공을 이해시킬 수도 없고 더더욱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서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하기야 아직도 염험설하나 기도발 운운하는 법문에 중생들이 더 솔깃하니 굳이 저처럼 골치 아프게 파고들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앞의 문답은 그래도 기복 불교는 벗어난 수준이기는 합니다. 물질이 또 다른 성질인 동종요법. 이번에는 생명과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종요법의 대원칙은 비슷한 것으로 비슷한 것을 치료한다이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희석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희석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식물, 동물, 광물질을 찢거나 빻아서 증류수나 알코올에 녹여 희석하여 동종요법 약물을 만듭니다. 연속되는 정, 배수 희석과 진탕이라는 성능 과정을 잘 지켜야 동종요법적 약효가 발생합니다. 정해진 룰과 방법을 따르지 않은 희석의 경우 약효가 전혀 없음은 통계적으로 잘 입증되어 왔습니다. 여러 번 희석하여 원 물질의 분자가 전혀 없을 때에도 약효가 있고 희석을 거듭할수록 약효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물질 과학적 사유를 바탕에 깔고 현대를 독려하는 많은 사람이 처음 동종요법을 접하고 실망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과학의 도구와 방법으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희석이 치료 효과를 크게 증대시킬 뿐 아니라 부작용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 임상 경험과 완벽한 통계, 수준급 논문들, SCI급 Science Citation Index의 정식 보고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중략. 희석의 법칙은 희석이 거듭될수록 상식과는 반하여 약물의 효능이 커지고 부분적인 증상들보다는 전체, 통합적인 증상에 작용하는 경향이 커지며 그 결과 부분이 육체적 증상보다는 전체성이 발로인 정신적, 심리적 증상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도로 희석된 약물은 개체의 전체성인 정신적, 심리적 측면과 전신적 육체 증상에 강한 치료 효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임종호, 생명의 원리로서의 동종요법, 전파과학사. 요약하여 설명하면 우리가 병이 나면 먹는 약은 아주 강한 화학물질인데 그 화학물질의 분자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수천 배, 수만 배 희석시켜 사용해도 그 본래의 약과 같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의 성질을 결정하는 분자가 전혀 없는 데에도 단지 잠시 같이 있었다는 희석 과정, 인연만으로도 약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뻥이라고요. 공부도 안 해보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의심부터 하는 것이 뻥 아닌가요? 세상에 실감 나지 않는 이야기들.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서 도둑질을 하던 좀도둑이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뒷문으로 다급히 빠져나간 다음 발목을 붙잡는 경찰을 뿌리치고 3미터가 넘는 담을 간신히 넘어갔다. 그러나 옷을 털고 일어나 보니 시립 형무소였다. 1976년 22세의 아일랜드 청년 밥 피니건은 벨파스트에서 도로를 건너다 달려오던 택시에 부딪혀 택시 지붕 위로 붕 떠서 한참을 날아간 후 떨어졌다. 택시는 뺑소니를 쳤고 그가 기절한 채로 도로 위에 누워 있는 동안 또 한 대의 차가 달려와 그를 치었다. 노견으로 굴러 밀려난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을 때 이번에는 봉고가 달려들어 주변에 서 있던 사람 셋을 들이받고 또 한 번 밥 피니건까지 치고 달아났다.
저 멀리서 네 번째 자동차가 달려오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두 피하고 오직 한 사람만 치었는데 바로 밥 피니건이었다. 단 2분 사이에 4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밥 피니건은 팔다리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함몰되고 골반이 내려앉았다.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 헝가리 시골을 오토바이로 여행하고 있던 크리스토 팔라티는 기찻길 건널목에서 차단기가 내려와 건널목에서 섰다. 열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동안 염소 한 마리를 끌고 한 농부가 그의 뒤에 섰다. 그 농부가 염소 줄을 내려온 차단기에 걸고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이번에는 마차가 그의 옆에 섰고 바로 뒤에는 스포츠카가 섰다. 잠시 후 기차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순간 놀란 말이 팔라티의 팔을 물어버렸다. 팔라티는 화가 나서 말의 맞박을 주먹으로 내려쳤고 그러자 말 주인이 마차에서 내려와 그와 싸우게 되었다. 그런데 주인이 싸우는 것에 더욱 놀란 말이 갑자기 뒤로 달리는 바람에 뒤에 서 있는 스포츠카를 마차로 들이받아 스포츠카 뚜껑을 날려버렸다. 이에 스포츠카 운전사도 내려서 싸움에 끼어들었고 잠자코 있던 농부가 이들을 말리는 사이에 차단기가 올라가 염소는 졸지에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헝가리 보험사고 사상 가장 복잡한 사고였다고 한다. 독일 소도시 귀터슬로를 짙은 안개 속에 운전하던 두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둘 다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들의 차는 흠집 하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나중에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이들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하도 안개가 짙어 중앙선조차 잘 보이지 않자 둘 다 운전석 창 밖으로 목을 내놓고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목을 내놓고 달려오던 상대방의 맞박을 서로 박치기 한 것이었다고. 차는 전혀 부딪히지 않은 세계 유일의 맞박 정면 충돌 사고였다고 한다. 1979년 영국에서 나이 18세에서 29세의 청년 7명이 각각 3,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던 사이인 이 7명의 젊은 인생을 망친 사건의 발단은 이들 중 한 명이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먹고 있던 감자칩을 던진 것이 옆에 서 있던 남자에게 우연히 맞은 데서부터였다고. 일부러 던진 것이네, 아니네 하다가 싸우고 옆에서 말리다 싸우고 또 그걸 말리다 싸우고 또 그걸 구경하다 싸우고 나중에는 30명 초대형 집단 난투극이 됐다고 한다. 영국 리즈에 사는 26세 점원 월터 헬러스는 평소에 너무도 치과 가기를 무서워해 충치가 아파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동료에게 자기 턱을 치게 해서 아픈 이빨을 뽑으려고 했다. 그런데 동료가 턱을 치는 충격에 넘어진 헬러스는 뇌진탕으로 즉사했다. 아일랜드 시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조지 슈워츠는 자신의 공장이 한쪽 벽만 제외하고 완전히 파괴될 정도의 폭파 사고에도 불구하고 폭파 당시 무너지지 않은 바로 그 벽 옆에 서 있었던 관계로 약간의 찰과상만 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며칠간 간단한 치료를 받고 퇴원, 공장 잔해에서 자신의 서류를 챙기던 그는 그 남아있던 한쪽 벽이 갑자기 무너져 깔려 죽었다. 1983년 뉴욕의 카슨 부인은 평소 지병인 심장병으로 사망 판정을 받고 관 속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문객들이 보는 가운데 관 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났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딸이 그걸 보고 심장병으로 즉사했다.
1977년 뉴욕에서 한 남자가 차에 치였으나 별 부상을 입지 않고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그걸 본 목격자가 그러지 말고 다친 척하고 차 앞에 쓰러져 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타라고 귀띔을 해주어 다시 차 앞에 엎드렸는데 바로 그 순간 차가 다시 출발했다. 물론 죽었다. 1993년 댈러스에서 높이가 너무 낮은 터널이나 육교의 위험성을 알려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홍보 영화를 촬영 중이던 마이크 스튜어트는 자신이 타고 촬영하던 트럭이 높이가 너무 낮은 육교 밑을 지나간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촬영하다 육교에 걸려 죽었다.